성공예감 별책 프로, 지식과 지혜를 얻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 성공예감 별책 프로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AI 시대에 되면서 안 그래도 더 빨리빨리 더 많은 정보, 더 정확한 정보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AI 시대가 되면서요, 이제 이 반도체의 질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물론 양도 달라지고 있고요. 그 놀라운 기술 뒤에 사실 용어들도 어렵습니다. CPU, GPU만 해도 어려운데 TPU, NPU, HBM, HF, CXL 등등 어려운 용어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AI 시대, 우리가 또 이 반도체를 모르고 넘어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은요, SK하이닉스 연구원 출신인 정인성 작가와 함께 AI 시대, 다시 시작하는 반도체 공부라는 책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책은 좀 이제 난이도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조금 있으면 다행인데 많이 있긴 하죠, 사실. 또 우리 그 라디오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조금 이제 쉽게 오늘은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반도체는 뭐다?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신다면 좀 어떻게 설명을 하세요? 사실 사전적으로 정의를 내리면은 이게 도체와 부도체 중간 사이 물질 이럴 거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고, 지금 봐서는 저는 그냥 우리가 IT 혁신의 파트너다 이렇게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 우리 반도체는 그냥 책상에 이렇게 전시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컴퓨터를 만들기 위해서 반도체를 사고, 그리고 우리가 컴퓨터를 사는 이유는 소프트웨어, 엑셀, 파워포인트, 심지어 인공지능까지 구동하기 위해 필요한 거죠. 그렇게 보면 소프트웨어, 결국 IT 회사들이 만드는 것을 돌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니까 IT 혁신의 파트너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 AP랑 LPDDR 이런 식으로 반도체 들어가죠. 인공지능도 GPU랑 HBM이란 거 사용하죠. 컴퓨터에도 CPU랑 메모리가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기기,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돌리기 위해 사용하는 기기가 딱 그 쌍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IT 혁신의 파트너, 이렇게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IT 혁신의 파트너, 당연히 반도체가 없이는 혁신도 없는 걸 테고요.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를 찍고 있는 카메라, 비추고 있는 조명, 하다못해 손 선풍기 안에도 반도체는 다 들어가는데, 이제 손 종류가 선풍기는 다르고, 좀 확신하지 못하겠고, 제가 껐다 켜는 거 있지 않습니까? 디지털 방식. 그거 그냥 스위치일 수도 있죠.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때려야 뗄 수가 없고, 사실 이게 더 스마트폰으로, 서버로, AI 데이터 센터로 이제 확장이 되고 있고 진화가 되고 있고요. 근데 다시 시작하는 반도체 공부입니다. AI 시대 다시 시작하는 반도체 공부. 지금 왜 반도체 공부를 다시 시작해야 할까요? 최근에 되게 큰 지형 변화가 있었죠, 사실. 어떻게 보면 메모리 시장에서 세계 1위를 30년 넘게 차지했던 삼성전자. 잠깐이지만 순위도 한번 바뀌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30년 이상 반도체 하면 떠올렸던 인텔 인사이드, 인텔도 지금 저기 아래쪽으로 가 있고,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갑자기 반도체 회사 중에 떠올랐는데, 그걸 넘어서서 나스닥 1위도 차지해봤죠. 지금까지 나스닥 1위 회사는 항상 IT 회사였어요. 근데 반도체 회사가 차지했죠. 이렇게 큰 변화가 생겼으니까 한번 반도체에 관심은 가져줘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최근에 이런 반도체 관련한 큰 사건이 나면서 사람들이 되게 굵직굵직한 단어들에만 좀 집중하는 일이 생기고 있어요. 예를 들면 하이닉스를 1위로 올려준 HBM 중요하죠. 그러면 그 HBM 만드는 데 필요한 기술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만 너무 집중해서 보려고 하니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큰 그림,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순위가 바뀌고 그런 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이런 걸 좀 깨닫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이런 시기일수록 좀 완전히 반도체의 기초로 돌아가서 이 반도체라는 것의 작동 원리 이런 것보다는 이게 정말로 IT 업계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고, 그런 일을 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봤던 새로운 신기술들이 왜 등장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했죠. 어떤 변화의 의미에 대해서 더. 그리고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좀 더 반도체 자체가 뭔지 한번 다시 봐야 될 시간이 아닌가, 그래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게 또 암기식 공부가 아니라 이해하는 측면으로. 우리 또 삶 속에 다 이게 연관이 되어 있고 더 크게 또 가고 있기 때문에요. 근데 사실 원래 반도체라는 게 더 빠르게, 더 많은 연산을, 더 적은 에너지를 쓰고 해야 하는 게 또 참 과제였잖아요. 근데 이제 그 한계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면서요. 그럼요. 사실 그게 제일 큰 문제인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지금 보는 사건은 크게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지난 인텔이 처음에 반도체를 크게 성공하고, 엄밀하게 처음은 아니지만 상업적으로 크게 성공했을 때 인텔이 이끌어갈 수 있었던 큰 이유 중 하나는 반도체 산업의 특성. 우리가 원래 반도체라는 게 없어도 컴퓨터는 만들 수 있어요. 소프트웨어 돌릴 수 있죠. 증기기관으로도 할 수 있어요, 심지어.
예? 증기기관으로 만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 우리 프로그램 돌리는 건 논리적으로 뭔가 뭐 하면 뭐 해라. 이런 식의 조건문을 잔뜩 넣는 거예요. 사람한테 예. 시키는 거랑 똑같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증기기관의 문제는 우리가 컴퓨터 크기를 줄일 수 없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증기기관을 쓴다고 하면 단위 소자의 크기가 주먹만 하다. 네. 근데 지금 우리 사용하는 반도체 손톱만한 면적 안에 단위 소자가 1000억 개가 넘게 들어가요. 이제 그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반도체를 써서 컴퓨터를 만드는 거예요. 네. 손톱만한 곳에 많은 걸 넣을 수 있으니까. 그거를 가능하게 하는 두 가지 요소가 바로 데너드 스케일링이랑 무어의 법칙이에요, 원래. 네. 데너드 스케일링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전자 소자의 크기가 줄어도 전력 사용량은 면적이 동일하면 똑같다. 이게 조금 어려운 표현인 것 같은데 쉽게 말하면 이 A4만한 면적에 예. 우리가 그 전자 소자를 만들어요. 네. 그럼 그 안에 소자가 큰 거 하나가 있건 작은 거 10개가 있건 사용하는 전력이 똑같다는 거야. 근데 소자 10개인 경우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겠죠. 네. 그래서 데너드 스케일링, 데너드 법칙이 동작할 때는 우리가 동일한 사이즈의 칩을 만들면 소자의 크기만 줄일 수 있으면 성능이 계속 올라갔어요. 아하, 작게 만들면. 그렇죠. 그러니까 동일 면적에서 전기를 똑같이 쓰면서 성능을 올리는 게 데너드 스케일링. 네. 무어의 법칙은 뭐냐 하면 우리가 반도체 제조 기술이란 걸 사용하면 동일 면적 안에 우리가 매해 더 작은 소자를 만들 수 있다 이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어의 법칙은 작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 데너드 스케일링은 작게 만들었을 때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우리는 과거에 계산기보다 느렸던 컴퓨터가 지금은 우리 손톱 안에 옛날 기준으로 슈퍼컴퓨터보다 빠른 속도를 가질 수 있게 된 거예요. 네. 근데 이 두 개가 지금은 잘 작동을 안 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그냥 소자를 줄이면 공짜로 줄어들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소자의 크기를 줄이면 우리가 수많은 양자 효과들이 일어나요. 이제 누설 전류가 많이 발생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전선에다 피복을 감으면 전선 밖으로 전류가 새지 않잖아요. 예. 여기 사방에 있는 이런 전선들은 다 피복이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소자를 미세화하면요. 아무리 피복을 그 절연체를 해놔도 전류가 막 새요. 근데 원래 우리가 동일 면적 안에서 일을 하려고 소자를 잔뜩 넣어놨잖아요. 그럼 기존에 100의 전류를 써서 제가 일을 했다고 하면 네. 누설 전류가 늘어나면 이제 누설 전류가 10%다라고 하면 110의 전류를 줘야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작은 소자를 만들어도 잘 동작을 안 해요. 옛날보다 발열도 커지고 누설 전류도 커지니까 그 전력 효율이 잘 개선이 안 되죠. 심지어는 작게 만드는 것도 힘들어요. 만들어도 잘 동작 안 하는데 만드는 것 자체도 많이 힘들어요. 우리 뉴스 보면 그 네덜란드 ASML의 노광기 하나가 1,500억이다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장비 한 대가. 네. 그런 거 자체가 이제 작게 만드는 것도 힘들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잘 동작하지 않는 게 어떻게 보면 문제의 시작이죠. 그게 예전에는 뭐 10몇 나노 때 뭐 돌파했다. 네네. 10나노 때, 7나노, 5나노, 3나노, 2나노 네. 이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숫자가 낮아질수록 역설적으로 한계는 더 가까워지고 있다. 이렇게 일단 인식을 해도 될까요? 네, 그런 거죠. 정확히 그런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따 HBM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단순히 줄이는 것만으로는 이제 안 되고 네, 줄이는 것도 싸서 힘들고. 네. 높이자, 더 많이 넣자. 이런 또 아이디어들이 또 새롭게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 이따가도 또 우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그 AI 데이터 센터들 또 에너지 예. 엄청 먹게 되면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기술도 또 이제 더 중요해지는 그렇죠. 거고요. 과거보다 더. 그러면 이거를 그냥 여기까지가 한계다. 그만 만들자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옛날 계속 반도체 해야죠, 그대로 당연히. 만들자.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있을까요? 지금 이제 요게 사실 중요한 내용들인데 네. 일단 우리가 물리 법칙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양자 효과로 인해서 누설 전류 발생하는 건 막을 수 없고 우리가 노광기 가격이 비싸지는 거 왜냐하면 광원을 얻기 힘드니까 이런 건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반도체 조그만 이 반도체 내부 소자를 만드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노력을 해요. 예를 들면 제가 반도체 개수는 면적 안에 유지하는데 네. 대신 둘 사이의 선폭은 잘 줄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예를 들면 제가 소자 하나가 이렇게 평면에 있었다고 하면 소자를 제가 반으로 줄이고 간격을 좁히면 둘이 가까워지죠. 네네. 그러면 누설 전류가 심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소자를 2차원으로 쌓으면 그 2차원 축상으로는 거리를 좀 벌릴 수 있죠. 이런 식으로 3차원화를 통해서 누설 전류를 줄이려는 노력도 많이 해요. 우리가 예를 들면 듣는 핀팻이나 삼성전자 게이트 오러라운드 이런 거 있죠. 그 반도체 구조, 내부 예, 구조. 그런 용어들 들어보신 분이 있을 텐데 그런 게 3차원화를 통해서 좀 이겨내는 방법 중 하나예요. 되게 뭐 방법은 많죠.
근데 그렇게 3차원 형태로 소자를 바꾸면 기존이랑 소자 모양이 달라지니까 힘들죠. 그래서 다른 방법도 같이 써야 돼요. 그래서 반도체 자체의 어떤 소자 3차원화뿐만 아니라 만들어 놓은 반도체 사이에 그 데이터 주고받을 때 네. 어떻게 보면 GPU도 HBM과 통신하고 CPU도 메모리랑 통신을 하잖아요. 네. 그런 효율도 패키징 기술을 통해서 좀 개선하려고 하고요. 음. 그리고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것들은 반도체를 쓰는 사람이 기존보다 더 반도체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해주는 여러 표준들을 만들어요. 예를 들면 CXL 같은 걸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미세화가 잘 될 때는 제가 소자 크기를 줄이면 그냥 전력 소모도 확 줄고 성능도 높아졌잖아요. 근데 소자 크기를 줄이기도 힘들고 줄여도 잘 안 되니까 이제는 과거에 했던 일을 여럿이 나눠서 하게 된 거예요. 반도체 제조업체는 소자를 쭉 계속 3차원화해서 거리 자체를 유지해서 누설 전류 줄여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만들어진 반도체를 패키징 잘해서 둘 사이 통신 효율도 높이고 그래도 안 되는 부분은 반도체를 쓰는 사람이 반도체 기존보다 효율적으로 써보려고 하고 이런 큰 움직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방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벽을 되게 얇게 만들면 소리도 넘어가고 사람도 네, 그렇죠. 넘어다니고 할 수 있으니 근데 그 벽을 너무 얇게 만들면 이게 방으로서 의미가 없어지니까 구조를 바꿔서 뭐 복층으로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좀 편해요. 예를 들면 제 목표는 이 A4 용지 안에 방 2개를 만드는 거예요. 네. 근데 작은 방, 예를 들어 1층짜리 작은 방 2개를 이렇게 놓으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벽 문제가 있어서 막 네. 소음도 들리고 문제가 생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A4만한 방을 만들고 위층 하나 더 올리는 방식들을 많이 쓰는 거죠. 그러면 1층, 2층 사이에 제가 좀 두껍게 뭐 방음벽 같은 걸 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동일 면적의 소자 2개 들어갔죠. 근데 소자 크기 자체를 줄여서 나오는 양자 효과는 일어나지 않죠, 그러면. 네, 네, 네. 그렇게 3차원 공간을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3차원 구조를 만드는 방식이고 또 나중에 또 이야기 나오겠습니다만 패키징 방식으로도 또 이제 보완이 되는 거고요. 자, 이제 반도체 만들기. 우리가 만드는 건 아닙니다만 네. 만들기를 또 이해하러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반도체 만드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예. 뭐 8대 공정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렇죠. 건물 짓는 과정에 좀 비유를 해보자면 쉽게 어떻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거 건물 짓는 과정으로 보자면 결국 설계도 만들고 설계도대로 짓고 마무리하고 이렇게 3단계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일단 우리 건물이라고 하지만 건물이 아파트도 있고 복잡한 공장도 있고 공항도 있고 뭐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건물의 목적을 이렇게 정하고 목적에 맞춰서 그 건물 내부의 여러 요소들을 연결해야 되죠. 그 연결 관계를 지정하는 게 있는데 그걸 설계라고 불러요. 네. 이렇게 설계도가 나오고 나면 이제 설계도대로 건물을 짓겠죠. 그게 이제 반도체 제조예요. 왜 반도체가 제조되고 나면 실제로는 우리 은색으로 반짝반짝하는 얇은 막 같은 게 나오는데 이게 반도체 칩, 웨이퍼 조각이에요. 네. 근데 이 웨이퍼 조각은 굉장히 그 외부 충격에도 취약하고 다른데 연결해서 컴퓨터 같은 데 부착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그 녀석은 우리가 알고 있는 까만색 몸통이나 그 아래 다리를 달아주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패키징이라고 불러요. 네. 이렇게 3단계를 거치면 반도체가 완성되죠. 그거 아주 이제 기초적인. 그렇죠. 그럼 이제 그걸 하나하나 나눠볼게요. 우선은 건물을 지으려면 당연히 이제 설계도를 그렇죠. 그려야 되는데 설계만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들이 따로 있죠. 그렇죠. 이제 이런 회사들이 팹리스고 어떻게 보면 지금 반도체 시장, 엔비디아 이제 이런 회사들이 팹리스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공장이 없는 회사, 팹리스. 네, 팹이 이제 반도체 공장을 뜻하는데 네. 자기 공장은 없는 반도체 회사라는 의미예요. 되게 독특하죠, 그렇게 보면. 네. 공장 없는데 반도체 회사라니. 근데 실제로는 반도체는 만드는 거는 되게 그 시작 비용이 커요. 그러니까 우리 설계도만 만드는 건 생각만 하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공장은 한쪽에 몰아주고 설계만 전문으로 하는 회사들이 생긴 건데요. 사실 이런 회사들이 어떻게 보면 좀 알짜인 감이 있어요. 우리가 본 세계 시총 1위 엔비디아도 설계 회사잖아요. 공장이 없죠. 예, 공장이 없는데 반도체 회사 중에 제일 영업이익이 커요. 네. 이제 왜 그러냐 하면은 어떻게 보면 반도체가 그 소프트웨어를 구동하는 게 핵심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 소프트웨어를 구동하는 것도 일종의 특허와 자기들 기술로 돌아가는데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게 팹리스 설계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설계 회사들이 하는 일은 결국 앞에서 말한 것처럼 자기들이 만들려는 반도체의 설계도를 만드는 거예요. 나는 GPU를 만들겠어. 그럼 난 GPU를 가장 잘 설계하는 회사여야 돼요. 그게 엔비디아가 하는 일인 거죠. 그리고 그러면 GPU 경쟁사인 AMD도 또 다른 고객 노리고 GPU 만드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설계도만 만들어주는 역할들을 해요. 이제 여기서 재밌는 거는 이렇게 설계도도 엄청 복잡해요. 네.
그 칩 하나에 소자가 수백억, 수천억 개씩 들어가는데 그 요소를 전부 다 스스로 만들 수는 없죠. 그래서 특정 회사들에게 칩의 설계도 일부만 만들어서 납품하는 회사도 있어요. 네. 이런 회사는 요즘에는 뭐 칩리스라는 표현도 쓰는데 팹리스는 공장이 없잖아요. 네. 칩리스는 아예 자기 칩이 없어요. 칩도 없어요. 칩이 없다면 무슨 말이냐면 제가 패키징 했을 때 엔비디아 GPU는 엔비디아 로고 들어가죠. 자기 로고 들어간 칩을 안 판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안에 설계만, 예. 코딩으로 된 설계만. 그렇죠. 쉽게 말하면 제가 공장을 짓는데 엔비디아 공장에 모든 부위를 엔비디아가 설계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그 안에 있는 재고 창고나 화장실 같은 것만 전문적으로 설계도 그리는 업체가 따로 있는 거야. 그러면 동일한 요소를 엔비디아에도 팔고 뭐 AMD에도 팔고 브로드컴에도 팔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회사들이 좀 칩리 쓰는 거죠. 뭐 그러니까 집안 인테리어 할 때도 그렇죠. 화장실 전문 공사하는 업체 따로 쓰고 조명 업체 따로 쓰듯이 그렇죠. 같은 반도체 칩 하나지만 소통만 할지언정 예. 그 안에 들어오는 업체들이 또 여러 군데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삼성 엑시노스랑 퀄컴 스냅드래곤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그 AP, 스마트폰의 두뇌라고 하는데 네. 둘 다 ARM이라는 회사에서 설계를 받아와요. ARM. 네. 네, 설계의 일부를 받아서 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참 이 설계 분야도 복잡하고 또 다양한 기업들이 있고 생각해보면 미국 내 이제 어떻게 보면 글로벌 시가총액 상위 1, 2, 3. 네. 뭐 엔비디아, 애플, 구글 등등이 다 공장이 없죠. 그렇죠. 예. 실제로 조사해 놓은 거 보면 반도체 밸류체인 안에서 부가가치 비율이 제일 높은 게 설계로 나와요. 부가가치가 설계에서 가장 높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물이 있어야죠. 제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제조하는 공장을 파운드리라고 하죠. 그렇죠. 역시 TSMC랑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하고 있고. 그리고 인텔, 뭐 이런 회사들이 있죠. 이제 이런 제조 회사들은 결국 설계도를 받아서 제조하는 건데 네. 부가가치는 분명 설계가 크다고 했잖아요. 네. 하지만 반도체를 제조하는 회사도 사실 무시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설계도를 그리는 사람인데 네. 설계도대로 지어주는 사람이 못 짓는다는 형태로 설계를 해서는 안 돼요. 예를 들면 100층짜리 건물 지어줘 한데 난 못 지어 이러면 그런 설계도는 그릴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용의 모양으로 100층짜리 건물 지어. 그렇죠. 그럼 너무 힘들죠. 예. 이제 그런 걸 지을 수 없으니까 그 규칙을 한번 세팅을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파운드리는 건물을 짓는 규칙도 많이 세팅을 해요. 우리 파운드리에서 건물을 만들려면, 칩을 만들려면 우리가 준 규칙대로 만들어라. 그래서 일종의 룰 세팅을 하는 역할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암 같은 회사가 예를 들면 퀄컴에게 설계를 팔려면 퀄컴이 TSMC를 사용하잖아요. 네. 그럼 암도 TSMC에서 설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반을 바탕으로. 예. 왜냐하면 삼성이 만들 수 있는 모양과 TSMC가 만들 수 있는 모양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태계가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암이 퀄컴에게도 장사를 하고 뭐 예를 들면은 중화권 AP 업체에도 장사를 하려면 이 두 회사가 TSMC를 쓰는 이상 암도 TSMC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또 암이랑 일하는 회사도 TSMC로 들어가죠. 그런 식으로 설계 생태계를 만드는 역할을 해요. 파운드리는. 칩 만들 회사들과 칩을 설계하는 회사들과 같이 일하는 회사가 같이 파운드리 들어오는 구조가 되죠. 그러니까 뭐 공병, 병 같은 거 만들려고 해도 그 상자의 기틀에 맞게 그 안에 들어가는 병들을 또 만들어야 하고 어느 업체의 어떤 플랫폼을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반도체 설계도 사실은 파운드리랑 네. 짝을 지어서 파운드리라는 어떤 그 운동장 안에서 같이 좀 일하는 거에 가까워요, 모습은. 이게 사실 물론 이제 제조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네. 설계도 어렵습니다만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라고 한다고 해서 그렇게 다 만들어 줄 수 있는 거는 물론 아닐 테고요. 네. 어떤 차이점이 좀 있는 걸까요?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이유.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삼성전자가 최근에 뭐 몇 년 동안 파운드리가 힘들었죠. 항상 TSMC를 따라잡겠다라고 네. 외치면서도 잘 안 되던.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파운드리는 약간 공수표스러운 사업이기도 해요. 그냥 공정 개발이라는 건 완료란 개념이 없어요. 예를 들면 파운드리 TSMC의 7나노, 5나노, 4나노 이런 걸 기획하는데 네. 기존의 7나노로 어떻게든 미세화를 했잖아요. 네. 근데 5나노로 미세화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기존에 안 썼던 새로운 기술들을 막 도입해서 소자의 크기를 줄이면서도 누설 전류는 낮추고 성능은 조금이라도 높여줘야 고객이 오겠죠. 네. 그거 실패하면 고객이 5나노 안 오고 7나노 계속 쓸 거잖아요. 근데 그 앞에는 되게 불확실성이 있죠, 사실은. 그 불확실성이 있어요. 이 기술 개발하는 회사도 이런 기술 넣으면은 잘 될 줄 알았는데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렇다 보니까 파운드리도 좀 과거에 믿을 수 있었던 회사들로 계속 가는 경향이 있는 거죠. 특히 그 지점이 한 번도 안 해본 것일 수도 있겠고
그게 몇 나노 단위의 엄청난 미세 공정이라면, 그렇죠? 우리가 그렇죠. 뭐 예. 찰흙으로 뭐 만들어서 구워내면 거의 뭐 비슷한 모양 나온다. 이게 또 아닐 테니까. 네.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냥 상대를 신뢰하고 가는 거라고 봐야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제조, 파운드리 부문에서는 순위나 시장 네. 점유율이 막 역전되기는 더더욱 희박한, 더 어려운 거고요. 그렇죠. 사실 옛날에는 그 정도로 서로 설계도 옮기고 그러기 힘들었는데 예. 이제 파운드리들도 계속 발전하니까 미세화를 위해서 예를 들면 TSMC, 삼성전자, 뭐 인텔 이런 회사가 선택했던 길이 다 다르잖아요. 과거부터. 네. 그러니까 이제 서로 설계를 옮기기도 힘들어요. 팹리스가 TSMC에서 설계를 하다가 잘 안 되면 삼성전자로 바로 가서 옮길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아니죠, 지금. 그렇다 보니까 계속 한 군데로 모이는 거죠. 그래서 오죽하면 여러 기업들이 TSMC한테 세계 파운드리 1위 기업한테 너네 마진 너무 많이 가져가는 거 아니냐. 제조 너무 좀 비싸게 해주는 거 아니냐. 이런 또 말을 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부가가치, 실제로 그 높죠. 영업이익률 높잖아요. 이익률 높죠. 아,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또 반도체는 설계랑 제조 원래 같이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인식이 있어요. 아, 그렇죠. 원래. 삼성과 하이닉스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맞아요. 이제 그런 회사들을 우리 종합반도체에서 IDM이라고 부르는데 IDM. 자기들이 한 설계를 만들기 위한 제조를 만드는 거예요. 네. 공장이 자기들의 설계를 만들기 위해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사업 모델은 당연히 장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세계에 있는 특정 반도체를 제가 한 절반씩 만들어야 된다. 전 세계 10억 개 필요한 반도체 중 5억 개는 내가 만들 거야. 그러면은 제가 공정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을 내 제품에 맞춰 놓으면 네. 효율도 높아지고 가격도 싸지겠죠. 그래서 메모리 같은 제품들, 사실상 소모품에 가까운 제품들은 그 IDM 모델을 많이 사용해요. 왜냐하면 메모리는 삼성 걸 끼나 하이닉스 걸 끼나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이 동작하잖아요. 똑같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거는 회사 몇 개가 전 세계 수요의 몇십 %씩 차지해요. 그러니까 IDM 모델을 갈 수밖에 없죠. 규모의 경제로. 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인텔이 CPU 팔던 때 네.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에도 인텔이 세계 CPU 다 팔았잖아요. 그런 시절에는 인텔 역시, 그러니까 CPU 역시 IDM 모델을 사용했어요. CPU도 그랬고 특히 우리나라가 주력을 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는 그렇죠. 더더욱이 네. 중요하고.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미국의 마이크론도 설계도 네. 하고 제조도 IDM이죠. 하는 IDM으로 볼 수 있는. 근데 다만 마이크론은 공장이 대만인가 해외에 있죠. 여기저기 있어요, 진짜로. 여기저기. 일본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대만에도 있고. 종합 반도체 기업까지 들어봤고 그 이후에 뒷단을 책임지는 기업들도 있죠. 이제 오사트라고 부르는데, 네. 정확하게는 이제 이런 패키징, 앞에서 봤던 설계 제조 패키징은 모든 걸 한 회사가 해도 되고, 특정 회사한테 맡겨도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패키징 과정을 유달리 좀 독특한 패키징을 외부에서 전문적으로 해주는 회사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오사트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패키징은 반도체 칩을 검은색 그 몰드로 감싸거나 네. 뭐 은색 히트 스프레더로 감싸거나 이런 건데 그런 것들을 좀 대신 해주기도 하고 뭔가 좀 복잡한 패키징을 대신 해주기도 해요. 뭐 기판에 붙여준다거나 그렇죠. 웨이퍼에서 하나하나 떼거나 뭐 그렇죠. 예를 뭐 들어서 그런 되게 하는 일들이 많아요. 뭐 반도체 위에 뭐 뚜껑을 붙여준다거나 그게 이제 패키징 전문 회사. 그렇죠. 반도체 외주 조립 테스트라는 OSAT 오사트 기업인 거고요. 요즘에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제 HBM으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네.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씩 차원이 달라집니다. 앞에도 충분히 예. 특히 AI 시대에 예. HBM이 확 주목을 받았어요. AI 시대 특히 HBM, 그러니까 HBM이라고 설명을 드리면은 기존의 D램을 네. 쌓아 올린 탑처럼 쌓아 올린 그렇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중요해진 이유부터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사실 HBM 컨셉은 10년이 넘은 거니까 아이디어 자체는 꽤 오래됐어요. 예. 그러면 이 아이디어가 갑자기 중요하지 않다가 확 중요해졌다는 건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항상. 왜 그럴까? 사실 원인은 인공지능이에요. 컴퓨터 자체는 그동안 그렇게 변한 게 없는데 네. 우리가 돌리려는 인공지능들 이거를 프로그램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요. 기존 프로그램이 요구했던 것과 되게 다른 요소들을 반도체에게 요구해요. 기존 프로그램이 예를 들면은 프로그램 하나당 메모리 용량 1, 메모리 속도, 대역폭을 그러니까 데이터 전송 속도 1 정도 요구했다고 하면요. 네. 지금 보는 챗GPT 같은 거 한 둘 다 100 정도 요구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100배 더 빠르게 100배 더 많이. 그렇죠. 용량도 100배, 속도도 100배. 그러면 일단 프로그램이 원하면 우리 IT 혁신의 파트너인 반도체는 자기들이 방법을 찾아야 돼요. 해줘야죠. 근데 앞서서 제가 무어의 법칙, 이 반도체 밀도를 높이는 것이 힘들어졌다고 했잖아요. 네. 예전에 되게 그 밀도를 높이기 쉽던 시절,
즐겁던 시절에도 2년에 2배 정도였어요. 무어의 법칙이. 네. 그러면 제가 예를 들면 100배 올려야 되면 몇 년 정도 걸리나요? 7년? 7년에 128배일 거예요. 계산. 공리로 이제 14년에 128배인데. 네. 근데 14년간 기다릴 수 없죠.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챗GPT가 있는데. 14년 기다리세요 할 순 없고. 예. 네. 사실 그거보다 오래 걸릴 거예요. 아예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냥 무어의 법칙에 의존하면. 그러면 일단 있는 기술을 합쳐서 팔아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나온 게 HBM인 거예요. 일단 칩 자체의 밀도를 14배 높이는 거 안 되니까 있는 칩을 10 몇 배 쌓으면 개선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를 위로 쌓기 위해서 제가 보니까 그냥 쌓기만 하면 성능이 안 나오네. 어떻게 성능을 높이지? 해서 나오는 게 이제 위로 쌓은 다음에 뭐 TSV라는 걸로 구멍을 뚫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위로 쌓아 올렸으면 그 칩 사이에 또 저 네. 밑단까지 통신이 돼야 하니. 그렇죠. 칩 10개만 쌓으면 안 되고 속도를 높여야 되잖아요. 네. 10개랑 동시에 통신해야 되죠. 근데 칩을 제가 10개를, 이 칩은 두께가 뭐 60 마이크로미터. 머리카락 두께 정도밖에 안 돼요. 칩들 두께가. 그것도 얇은 머리카락. 그런 거 12개 있는데 그러면 그 칩들과 어떻게 GPU가 통신을 하겠어요. 그래서 수직으로 막 구멍도 뚫어줘야 되고 그래요. 그게 얇은 머리카락 뭐 한 12개를 네. 쌓아 올렸는데 그 사이에 한 1024개 또 나중에 뭐 2000개 이상의 구멍을 그건 수직으로 뚫어야 되고. 데이터 구멍만 그렇고 전력선은 그거에 한 4, 5배 있어요. 와. 그러니까 각 층이 있는데 제가 아파트처럼 이렇게 쌓아놨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듈형 한 층 한 층 만든 아파트를 이렇게 쭉 쌓아놨는데 엘리베이터도 없고 계단도 없으면 안 되죠. 아유, 예. 그러면 엘리베이터 홀을 다 뚫어줘야 되는데 모든 엘리베이터가 모든 층과 바로 연결되는 거야. 개인용 엘리베이터도 다 달아줘야 되고 엘리베이터용 전선도 그 파워도 이제 공급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기존에 하지 않던 거니까 이제 어렵죠. 아유. 근데 중요하고 네. 무엇보다 인공지능은 기존에 쓰던 우리 스마트폰이나 PC보다는 돈을 더 줄 테니까라도 만들어 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중요해진 거죠. 지금. 그러니까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이익률이 또 엄청 좋아지고 있는 그렇죠. 거고요. 어떻게 보면 빨리 가기 위해서 왜 우리가 윷놀이 할 때도 빨리 가려면 네. 말을 이제 업고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하나 없던 걸 이제 8장, 12장, 네. 뭐 16장. 예, 뭐. 16 업고 가는 거고요. 네. 근데 사실 그 삼성전자가 좀 출발도 늦기는 했습니다만 네. HBM이라는 걸 이제 엔비디아에게 이른바 퀄 테스트, 네. 품질 인증을 받는 그렇죠. 데까지도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 삼성전자마저도 어떤 게 가장 힘들었기 때문일까요? 원래 우리 반도체 사용할 때요. 기존의 PC용 메모리나 스마트폰용 메모리를 잘 보면요. 그냥 결국 패키징 한다고 하지만 칩 하나를 만들어서 네. 그거에 몰딩, 에폭시로 이를 감싸고 기판에 딱 납땜해서 CPU나 AP랑 이렇게 기판의 옆에. 선으로 통신을 했어요. 네. 그래서 메모리 회사 입장에선 그냥 칩 하나를 웨이퍼에서 만들면 웨이퍼 하나 따로 떼서 CPU랑 통신한다. 요런 식이었어요, 제품이. 네네네. 근데 HBM은 어떠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칩을 10 몇 개를 위로 쌓죠. 수직으로. 그리고 구멍을 뚫어서 연결하고 그리고 그 칩들 맨 밑에는 베이스 다이라고 하는 요 12개 칩과 통신 담당하는 칩이 또 있어요. 그리고 칩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그 데이터 선 개수도 엄청 늘려놨기 때문에 네. AP는 아니고 GPU에 연결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지죠. 그래서 일단 만드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에요. 아하. 그걸 오랫동안 안 했으면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죠. 근데 이제 그런 문제도 있지만 삼성전자의 경우 HBM3E죠. 이 3E가 왜 문제가 있었냐. 이런 기술을 하려면 결국 요소 기술이 전부 다 중요하겠죠. 네. 일단 D램, 위로 쌓았던 D램도 중요하고 그 밑에 베이스도 중요하고 연결하는 기술도 중요하겠죠. 근데 그 중에서 삼성전자가 이제 챗GPT가 유행한 시점에 HBM용으로 쓸 수 있는 D램이 경쟁사들보다 한 세대 전 거였어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최신 모델은 HBM으로 쌓아 올리기에 적합하지 않아서 그 직전 모델로 쌓아보자라고 했는데 그렇죠. 그게 좀 안 맞았던 예, 거예요. 그게 문제였던 거예요. 예, 삼성이 이제 그 당시에 쓸 수 있었던 가장 최선단, 네. 가장 최신 칩은 애초에 HBM 좀 고려한 놈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쌓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쌓아서 쓸 수 있도록 만든 D램을 써야 하는데 요 D램은 다른 경쟁사 D램보다 한 세대 전이었어요. 성능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못 만들었다, 아예 만들질 못했다 이런 것은 아니에요. 테스트 해봤더니 이제 전력대 성능비가 경쟁사보다 안 좋았다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다른 업체들 아니면 조금 저가형 GPU 모델에는 갖다 붙여서 쓸 수는 있는데 엔비디아가 요구하는 최신
그렇죠. GPU에는 야 저거 좀 너무 성능 떨어진다, 발열도 많이 나고 이랬던 거죠. 사실 고객들 입장에서는 그냥 낮은 성능 감내하고 써도 되는데 좋은 칩을 예를 들면 좀 더 성능 높은 칩을 하이닉스에서 납품을 받았다. 근데 삼성전자 쪽에 맞춰서 이렇게 성능을 모든 제품의 성능을 낮춰 놓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면 지금은 삼성전자가 뭐 하이닉스나 다른 데랑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HBM 기술이 완성됐다 이렇게 볼 수는 있을까요 지금은? 일단 올해나 내년까지 비즈니스 대부분은 그 HBM3E로 할 거예요. 결국 그게 이제 5세대 HBM이죠. 3E, HBM 1, 2, 3 이게 네. 2E가 있었고 3가 있고 3E가 있었으니까. 예, 5세대만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 내년까지도 대부분은 3E가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어차피 우리가 뭐 예를 들면 투자에 관심이 있거나 기술 자체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 이거는 이미 1, 2년 전에 떠난 기차 같은 것이고 그 다음 제품인 4를 봐야 되겠죠. 네. HBM 4에서는 그래도 되게 많이 개선됐다고 알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이 일단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예. HBM을 들어봤는데 사실 이거는 D램. 그렇죠. 우리가 컴퓨터 옆에 네. 이제 왜 예전에 용산에서도 그렇고 인터넷에서 네. 사서 꽂던 그 D램 이야기였고 새로운 반도체를 또 제안하기 시작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뭐 제한은 되게 많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GPU도 그동안 많은 인공지능 등장하고 나서 많은 스타트업들이 엔비디아보다 좋은 칩 만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하면 더 좋은 칩이 나와요라는 제안도 많아요. 이제 그래서 당연히 HBM이란 놈도 장점만 있는 건 아니니까 예. 그 빈틈들을 노려보자는 제품을 여기저기서 좀 제안해보는 중이긴 하죠. 예를 들면 플래시 같은 거를 이제 D램 자이에 대신 써서 하이밴드 플래시 이런 거 해보자. 뭐 이런 의견도 나오기는 해요. HBF가 되는 거죠, 그러면.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제품 생기면 HBM을 HBD라고 바꿔야 되겠죠. 왜냐하면 플래시. 아, 메모리가 이제 D램도 있고 플래시 메모리도 있으니까. 그렇죠. 여기서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리면 플래시 메모리라는 건 우리 흔히 쓰는 USB, SD 카드 이런 거 있고 아니면 더 크게 따지면 예전에 하드디스크를 대체한 SSD 저장 장치. 그것도 좀 어려운 표현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컴퓨터나 네. 스마트폰에 앱을 깐다는 표현 쓰죠. 스마트폰. 앱을 실행한다는 표현 쓰죠. 네. 앱을 까는 게 플래시 메모리 들어가는 것이고요. 저장. 앱을 실행할 때는 D램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즉시 그때 수행하고 있는 것. 네. 전원이 켜진 그때. 그러니까 제가 프로그램을 직접 돌리려면 속도가 빨라야 되잖아요. 네. 속도가 빨라야 되는 빠른 메모리는 D램이에요. 그래서 D램 안에는 우리가 돌릴 것만 넣어놓고 AP나 GPU랑 막 작업을 해요. 근데 우리가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고 싶은 건 많잖아요. 스마트폰 안에 뭐 유튜브도 있고 브라우저도 있고 게임도 있고 뭐 네. 메일도 있고 그런데 이 모든 게 D램에 안 들어가요. 그 D램은 전기가 나가면 데이터 휘발돼요. 전기 꺼지면 데이터가 날아가니까 그 우리 스마트폰 킬 때마다 모든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다시 깔고 싶진 않죠. 그래서 그 전력이 나가도 데이터 유지되는 밀도 높은 저장소가 있어요. 그런 게 플래시 메모리예요. 일종의 냉장고 같은 거죠. 그렇죠. 냉장고에서 요리하는 거 그때그때 주방에서 꺼내놓고 도마 위에 올려놓듯이. 그렇죠. 쓸 것만 꺼내는 방식. 그게 D램인 네. 거고요. HBF라고 하면 기존의 냉장고처럼 담아놓던 저장 장치마저도 HBM처럼 쌓아 올리는 겁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보자는 거죠. 정확하게 좀 해볼 수도 있지 않아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왜 이런 아이디어를 내느냐. 네. 말씀드린 것처럼 HBM도 해결을 못하는 건 있거든요. 지금 인공지능 크기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챗GPT 자체도 기존 소프트웨어, 예를 들면 2012년쯤 나왔던 인공지능이랑 비교하면 3000배 정도 용량이 컸는데 지금 그것보다 10배, 20배 큰 인공지능을 좀 상용화하고 싶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D램 자체는 미세화가 잘 안 돼요. D램이 미세화하는 거 1년에 뭐 1년 단위로 하면 뭐 10% 정도나 될까요? 한 세대 공정 계산해도 뭐 10%, 20% 차이로만 밀도가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HBM을 써야 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어의 법칙이 D램에서 잘 작동 안 하니까 일단 HBM을 써서 가격은 높아졌지만 그 제품 하나당 밀도를 10몇 배 높였잖아요. 네. D램을 12개 쌓으면 밀도는 12배 늘겠죠. 네. 근데 이거 매해 쌓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칩을 48개, 120 몇 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냐는 거죠. 그것도 한계가 또 오겠죠.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는 단점이 많아서 안 썼던 제품도 혹시나 뭐 이런 생각으로 한번 제안해보는 거라고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플래시는 아직은 밀도를 높일 길이 조금 남긴 했거든요. 네. 이제 문제는 플래시가 좀 많이 느리고 신뢰성 문제도 있고 하다는 건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거 제품화, 특히 하이밴드의 플래시 같은 거 제품화하는 건 되게 힘들 거예요. 네. 근데 이제 D램 쪽에서 밀도 상승의 벽이 있는 거는 확실하니까 이제 다른 것도 한번 살펴보자 이런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계가 가까워질수록 또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예, 신기하게도. 이게 어떻게 보면 지난 우리 90년대, 00년대, 심지어 2010년대 초반까지도 우리 반도체 시장을 지배했던 무어의 법칙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시절처럼 메모리가 한 테크, 그러니까 한 번 미세 공정하면 2배씩 밀도가 늘어났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 HBM 하나 24기가 뭐 이런 제품 팔거든요. 네. 그러면 그대로 12단 싸우면 48기가가 됐을 거예요, 원래. 그걸 또 한 번 넘어가면은 96기가 됐겠죠, 패키지 하나에. 네.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12층을 쌓는 기술을 만들어 놨으면 기존에 24, 48 이렇게 늘었는데 지금은 무어의 법칙대로 특히 D램이 잘 안 따라가니까 24기가 갔던 놈이 계속 24기가 있고 그래요. 전성비는 좋아지는데 요 제품 하나, HBM 하나 용량이 잘 안 늘죠. 그러니까 전력 대비 성능은 좋아지는데 미세화 했으니까. 예. 근데 용량은 10%, 20% 정도밖에 안 늘어나는 거예요. 한 해. 근데 뭐 그래도 세상이 만족하면 그렇게 만들면 되는데 인공지능은 우리 20% 상승으로는 만족이 안 되는데 더 많은 용량을 줘 이렇게 네. 하니까. 그래서 지금은 해결하는 방식이 그냥 메모리를 많이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메모리 호황의 본질이죠, 지금. 기존에 뭐 예를 들어서 4장, 8장 썼다면 그렇죠. 이제는 한 번에 12장. 하나에 12장을 쌓아서 한 개 이렇게 그리고 가져가는 그런 걸 또 8개씩 연결해서 네. 그런 거 8개 있는 GPU를 3,000개씩 사서 써야지.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한 경제학인 거죠. 제조가 할 수 있는 거. 1년에 예를 들면 10%에서 20% 밀도 상승. 근데 인공지능이 원하는 것 1년에 2배. 그 빈 구멍을 어떻게 할 거냐. 일단은 많이 사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한 실적 추정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이제 반도체 투자 측면으로도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세계 시가총액 1위 엔비디아. 그렇죠. 과연 엔비디아 천하, 이 절대 강자로서의 엔비디아가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과거 인텔을 보면요. 그 스마트폰이라는 기기가 나와서 완전히 다른 소프트웨어 생태계 생기기 전에는요. 네. 인텔이 항상 최강이었어요. 달리 말하면 엔비디아도 지금 있는 인공지능 쪽에서 완전히 다른 생태계가 생길 정도가 아니면은 네. 계속 높은 지위를 유지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지위는 사실 두 가지가 유지해. 하나는 엔비디아 성능 높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미 깔려있는 엔비디아 제품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인공지능들이 엔비디아의 GPU를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인공지능 학습용 슈퍼컴퓨터뿐만 아니라 슈퍼컴퓨터용 소프트웨어, 클라우드도 다 엔비디아 제품 위주로 깔려있죠. 그렇다 정말, 보니까 다른 예. 걸 쓰려고 하면 할 수가 없어요. 그 말인즉슨 네, 아이폰 쓰던 사람이 앱스토어 쓰고 있고 아이튠즈 쓰고 있고 네. 노트북 사면 맥북 사야 되고 거의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 거보다 훨씬 힘들죠. 더 힘들어, 더 심한 예. 거예요. 사실 그런 거야. 그냥 우리 컴파일러만 바꿔서 돌리면 안드로이드용으로 소프트웨어 금방 출시하는데 이런 학습용 인프라나 인공지능용 소프트웨어 같은 건 좀 많이 달라요. 그 안에 그 의존성도 엄청 많고 일단 개발자들부터. 예. 그 개발자들이 힘들면 제가 AMD GPU 사서 인공지능 돌리고 싶어도 돌릴 게 없고 이런 닭과 달걀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장님 입장에서 야 AMD GPU가 더 싸다는데 AM 거 우리 쓰자라고 하면 개발자들이 아 나 그거 할 줄도 모르고 그거 더 복잡하고요. 딴 회사 갈게요. 그 이렇게 일정 하는 산정 자체가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무슨 문제가 생길지 모른다는 것이 문제예요, 실제로. 아니, 되게 어려운 표현이고 말 돌리는 것 같지만 이게 좀 소프트웨어의 본질인 거죠. 이 일하는 사람들은 돌아가는 건 냅두고 싶어요, 되게. 어떻게 보면 또 천문학적인 돈을 쓰고 위험한 모험을 하면서 회사를 망칠 수도 있는 그런 건 안 네.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제품들은 일반인들이 사서 인공지능 돌리기를 바라기를 보다는요. 아예 슈퍼컴퓨터 레벨로 빅테크한테 납품을 하는 식으로 출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요 빅테크가 대성공을 거두면 그 안에서 조그맣게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생겨나겠죠. 근데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되는 게 여러 NPU, 네. 그러니까 뭐 GPU랑 비슷합니다만 어떤 특화된 모델, 특화된 AI에는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NPU 업체들이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위험 요소가 그럼 되는 게 아닙니까?
저는 그런 엔비디아에게? NPU 회사들 중에는 예전 구글처럼 아예 자기들 소프트웨어 갖고 있는 회사 정도만 엔비디아에게 직접 위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칩은 이론상 최강이어도 돌아가는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사실 소용이 없어요. 아, 그 하드웨어만으로는 안 된다. 그냥 칩을 제가 컴퓨터에 꽂아 놓으면 예. 이뻐요. 예. 끝이죠. 아무것도 안 돌아가요. 어, 그러면 돌아가는 우리가 원하는 건 돌아가는 소프트웨어가 돌아가는 칩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 머신에 가까운 F1 자동차를 기깔나게 잘 만들어 놨어도 F1 드라이버가 없으면 일반인이 그렇죠. 운전하다 예. 그냥 사고만 나니까. 근데 뭐 그런 레벨이 아니고 그냥 핸들이랑 개념도 없고 뭐 그런 난생 처음 보는 자동차가 있는 느낌이에요. 예전에 그 인텔 있잖아요. 예. 인텔이란 노키아 이런 데가 스마트폰 시장에 진출을 했어요. 예. 근데 얘들이 왜 잘 안 되냐 하면 아하. 이미 안드로이드가 자리를 잡았는데 윈도우 폰을 팔아봤자 윈도우 폰에서 돌아가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른바 OS와 뭐 앱스토어 같은 생태계. 예,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인공지능 쪽도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AMD GPU를 인공지능용으로 팔고 그래도 일반인은 어차피 학습용 클러스터는 꾸밀 수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 GPU 가성비 보고 일단 나 인공지능 하나 내 컴퓨터에서 돌려보고 싶어. 추론이죠, 이제 쉽게 네. 말하면. 그게 최선인데 돌아가는 물건 자체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구매 결정 안 하겠죠. 그래서 아예 인프라 비용 보고 작정하고 인프라 레벨로 깔아버리겠다는 회사들과만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NPU라는 하드웨어 칩이 있더라도 이게 네.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내가 하려고 하는 것들에 어떻게 보면 맞춤형으로 이것도 계속 따라와 줘야 하는 거고. 사실 우리가 NPU란 명칭을 쓰지만 예. 지금 우리 엔비디아 GPU 있죠. 네. 10년 전 관점에서 보면 충분히 NPU라고 부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의 GPU가 그래픽이나 시뮬레이션 중심일 땐 사용하지 않던, 이제 그냥 이건 용어니까 듣기만 하시면 돼요. 그 정밀도가 낮은 계산 장치를 많이 넣는다든가 그런 조치를 이미 엔비디아 GPU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10년 전 기준으로는 인공지능 특화 칩에 굉장히 가까워요, GPU들도. 그래서 구글의 TPU, 구글이 뭐 자기들 TPU 만들잖아요. 네. 이것도 NPU라고 불러도 돼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별로 신경 쓰지 않을 거예요, 구글은. 그 NPU 중에 하나가 TPU. 네. 구글이 자체적으로 설계를 하고 이름도 텐서 프로세서 유닛이라고 붙였는데 최근에 구글의 TPU 그걸 바탕으로 제미나이 3.0이라는 걸 보여주니까 시장에서 깜짝 놀란 거잖아요. 와, GPU가 아니라 TPU로 이 정도 네. 성능을 내? 그러면 저거 엔비디아 GPU 대체하는 거 아니야? 라고 늘 놀랐는데 작가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구글 내부에서는 충분히 대체하려는 의지도 있고 능력도 있겠죠. 네. 이제 여기서는 엔비디아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고 자기들 엔비디아 GPU를 갖고 있는 고객들이 그거에 대응하는 더 좋은 인공지능이 나오길 바라야 되는 거죠. 네. 아니, 실제로는 이제 과거에 그 인공지능 유행하던 시점에 보면요. 그 알파고 나왔던 시절에 네. 알파고 자체가 자신들 TPU 1세대, 2세대 정도로 학습이 된 물건이에요. 그래서 구글은 내부에는 자기들 TPU 사용하는 그런 인프라랑 생태계도 나름 갖춰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글이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럼 구글이 이 지위를 계속 위협할 거냐? 이제 직접적인 위협은 오픈 AI 쪽 고객이 우르르르 구글로 넘어가서 제미니의 점유율이 확 높아진다. 사용자 관점에서. 네. 그러면은 추론 쪽에서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죠. 근데 아직은 그 구독자 숫자 보면 제미니보다 오픈 AI가 압도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의 결론은 항상 비슷해요. 이제 걱정해야 된다? 뭐 그렇게는 말하고 싶진 않은데 계속 이렇게 한쪽으로 사용자가 쏠리고 그 사용자들을 자기 반도체로 이렇게 서비스하고 있는 회사가 잘 되면 엔비디아는 경계를 해야 되는 거죠, 계속. 그렇죠. 또 이게 주식시장 측면에서 보면은 투자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독점 기업인데 자기네들 네. 마음대로 하고 가격도 계속 올리고 또 엔비디아의 그 마진율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게 없었던 경쟁자가 생기면 이제 신경이 쓰일 수도 있겠다. 이런 걸 또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신경을 예, 쓰는 뭐, 거니까요. 뭐 당연하죠,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가 생태계 지위를 유지하려면 이제 생태계의 새로운 그 생태계를 기존보다 더 열어서 다른 회사들도 끌어들이고 가끔은 가격 인하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의 수익성에는 조금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그런 걸 이제 신경을 네. 쓰는 거죠. 또 하나가 중국의 흐름입니다. 네. 중국에서도 여러 가지 뭐 NPU, GPU를 만든다 하고 최근에 보면은 신규 상장한 회사가 뭐 상장 네. 초반에 뭐 4배, 5배 주가 오르고 중국 내부에서도 우리도 GPU 할 수 있다. 성능 나온다. 막 네. 이렇게 이제 선전을 하더라고요. 중국의 자체 개발 GPU 가능성, 영향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저는 미국의 AMD나 뭐 구글의 TPU 정도 따라갈 수도 있을까 하면은 좀 쉽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GPU나 TPU, NPU 이런 물건들의 전체적인 구조는 이제 다 비슷해요. 엄청난 노멀티가 나올 수 있는 곳은 아니에요, 이제. 왜냐하면 우리가 돌리고 싶은 건 정해졌잖아요. 제미니 3.0, 네. 챗GPT, GPT-5 돌리고 싶죠. 프로그램으로서 완성돼 있죠. 그러면 우리가 뭘 돌려야 되는지 이미 설계하는 사람들 다 알아요. 돌려야 되는 프로그램이 정해져 있어요. 네. 그래서 설계가 엄청 다를 수 있을까요, 칩들이? 결국 메모리에 최대한 많이 접근해서 숫자 계산 막 빠르게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걸 뭐 예를 들어 10배, 20배 빠르게 하는 기술은 나오기 힘들어요. 그래서 중국 쪽에서 뭐 예를 들면 효율이 뭐 1점 몇 배 좋은 설계를 만들었다고 해요. 근데 여기 지금 외부 파운드리와의 어떤 억세스가 끊겨 있죠. 그 제조 기술이 지금 자체 제조 기술이에요. 근데 또 이제 중국 쪽에서도 파운드리까지도 또 육성은 하고 있는데요. 예, 근데 육성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TSMC보다 몇 년 뒤쳐져 있느냐 이거죠. 격차는 있죠. 그러면 설계를 잘했다고 쳐도 제조 쪽에서 한번 보틀렉이 잡혀요. 그리고 이 제조를 어떻게든 이겨내서 GPU를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또 HBM 없어요. 그러면 결국 성능 문제가 생겨나겠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당장은 큰 위협은 안 되겠지만 네. 어찌됐든 또 중국은 GPU도 자체적으로 파운드리도 또 D램도 HBM도 그러니까 만들고는 있는데 두 가지 시선이 존재하더라고요. 저거 되겠느냐? 아직 멀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롱터미즘이라고 하면서 저 사람들이 5년, 10년을 생각하는 게 아니다. 20년, 30년, 100년 후까지 생각하면서 지금 저렇게 쫓아가는 거다라고도 또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그렇게까지 먼 데는 솔직히 짐작하기가 힘들죠, 우리가. 근데 지금 싸움의 목적이 예를 들면 반도체 자립이냐 아니면 인공지능 패권이냐를 놓고 보면 30년 뒤, 뭐 너무 멀죠. 그 정도는 아니라고 쳐도 한 10년, 20년 뒤에 지금 미국이나 서방 세계가 쓰는 그런 GPU를 얻었어요. 그때 가서 얻었는데 이미 인공지능 싸움은 끝나 있으면 그런 것도 또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게 재미난 게 그겁니다. 이번에 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네. 엔비디아의 칩 원래는 한 H20 정도 네. 저사양 칩만 중국에 팔아. 근데 사실 그것도 한 2년 전에는 최고 사양이었는데 근데 최근에 놓고 보니까 H100 또 네. 중국에 이제 팔도록 해주겠다라는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네, 사실상 두 세대 전 제품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블랙웰, 루빈, 차세대, 네. 차차 세대로 가면 한 2년 전 최신 제품 정도는 너희에게 팔아줄게. 이렇게 또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면은 확실히 이걸로는 우리 못 따라와라는 어떤 확신이 있어서 그런 걸까요? 사실 그건 되게 정치적인 요소인 것 같아서 저는 딱 지금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도 어떻게 보면 중국은 돈 쓰면 서방 쪽에 있는 GPU를 쓸 수는 있어요. 클라우드 쓰면 되거든요. 클라우드에는 아마존에 블랙엘이나 돈 주고 마이크로소프트에 네, 돈 주고 그렇죠. 그들의 데이터 센터를 이용하면 되니까 네, 지금도 그렇게 쓰는 사람들은 많을 것 같아요. 저는 안 쓸 이유가 없죠. 어찌됐든 뭐 칩 자체를 제3국 통해서 우회 수입하기도 하고 네, 아예 미국 기업에 돈 주고 그들의 빠른 데이터 센터를 이용하기도 하고 이게 참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참 재밌기도 합니다. 반도체 산업 사실 이게 우리가 AI 시대 다시 시작하는 반도체 공부라는 책을 정희성 작가와 네. 같이 읽고 있습니다만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아요. 반도체 공부가. 많이 어렵죠. 근데 이제 작가님은 원체 뭐 하이닉스 뭐 출신이시기도 하고 반도체 이제 전공을 하셨는데 일반인들이 공부하기에 좀 좋은 접근 방법을 좀 알려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되게 어려운 기술이니까 이게 네. 한마디로 설명하기는 되게 힘든데 저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반도체 제조를 한번 쭉 보잖아요. 네. 그럼 요 반도체 제조를 쭉 봤을 때 각 이 맨 하층에 소자층이 있고 위로 가면 금속 배선이 쭉 올라가요. 그 층보다 역할이 있어요. 그 미세화를 할 때마다 거기 문제가 생기죠. 네. 그러면 여기 문제가 생긴 걸 보고 있다가 이제 결국 우리 공부라는 게 계속 신기술을 보는 거니까 언론에서 특정한 기술이 나왔다라고 갑자기 발표를 해요. 그러면 이 칩에서 어떤 부위에 얘가 들어가는 것이냐, 그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거냐, 요런 거를 좀 중심으로 보려고 해요, 저는. 항상 새로운 기술이라는 게 아이디어로 나오고 또 그게 그렇죠. 상용화되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기는 하는데 선보이는 기술 하나하나가 다 성공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또 새로운 산업과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주주들이 또 돼가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본 재밌습니다, 그렇게 다음에는요, 요 기술이 실제로 요 칩에서 어떤 부분 영향 주고, 그 칩 만들 때 영향 줬죠. 그 다음에는 사용자에게 어떤 영향을 주냐, 이런 요소를 봐요. 그래서 전 기술을 볼 때
제조가 다 떠안는 기술은 좀 금방 들어오겠구나. 사용자가 그러니까 반도체를 사서 쓰는 사람이 뭐 바꿔야 되면 좀 오래 걸리겠구나라는 식으로 일단 분류해놓고 출발을 해요. 사용자가 편리하게 바꿀 수 있는가? 예, 예를 들면 우리 HBM 엄청 비싸고 어려운 기술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구매자인 엔비디아나 인공지능 회사 입장에선 쉬운 기술이에요. 왜냐하면 기존 GPU에다가 예전에 GDDR이라는 메모리를 썼는데 그래픽용. 그 자리에 HBM 끼면 돼요. 뭐 제조 어려워지고 패키징 어려워지고 했죠. 근데 본질 우리가 돌리려는 목적인 소프트웨어는 변화하지 않아요. 근데 예를 들면 다른 쪽에서 나온 CXL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이 녀석들은 잘 보면 칩 관점에선 설계를 바꾸는 거예요. 제조가 아니고. 자기네 배를 열어 보여줘야 하는. 네. 그러니까 CXL이라는 그 통신 규약을 사용할 수 있게 설계도를 조금 바꾸면 돼요. 그게 무슨 컴퓨터 예. 익스프레스 링크? 네, 라고 컴퓨터 해서? 익스프레스 링크라고 부르는데 각각 뭐 CPU가 됐든 GPU가 됐든 각 두뇌끼리 더 빠르게 연결되게 하는 거니 이들은 또 그걸 열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예, 이제 요 CXL이란 건 우리 예를 들면 공부를 하잖아요. 네. 우리가 근데 공부를 할지 말지 결정한다는 관점에서 CXL을 지금 너무 디테일하게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핵심은 이 기술을 내가 쓱 살펴봤을 때 이쪽에 설계는 바뀌어야 되죠. 그러면 아까 말했던 사용자, 반도체 사용자 어떠냐? 자기 소프트웨어를 뜯어 고쳐야 돼요. CXL은. 그럼 오래 걸리겠네요. 예, 그렇게 분류해 놓고 출발을 해요. 아, 이렇게 또 나눠주시니까 네. 훨씬 더 명확하게 또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그거 보고 싶으면 CXL은 잠시 안 봐도 되는 거예요. 혹은 그만한 그 정도 의지를 가질 소프트웨어를 크게 뜯어 고칠 의지가 있는 고객이 있다고 하면 봐야 되는 거죠. 정인성 작가의 신간 AI 시대 다시 시작하는 반도체 공부라는 책을 오늘 같이 읽었는데요. 이 책을 관통하는 핵심 구절 하나를 작가님께 직접 낭독을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네. 아래에서 위로 위기와 대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심플하네요. 네. 어떤 의미입니까? 이거 결국 반도체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거예요. 네. 아래에서 위로는. 우리 반도체는 맨 밑에 소자층 만들고 그 위에 금속 배선을 쌓아 올리죠. 그리고 우리가 보는 수많은 반도체 새로운 용어들은 대부분 요 부분들의 특정 층에서 발생하는 위기 때문에 미세화가 잘 안 되는 거죠. 요걸 대응하기 위해 나오는 거예요. 그 대응은 때때로 그냥 제조가 전부 떠안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제조 다음 패키징으로 때우려고 하기도 하고 아예 나아가서 제조 패키징뿐만 아니라 반도체 사용하는 사람이 생각을 바꾸고 소프트웨어를 바꿔야 되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두 요소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위기에 잘 대응하고 그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 미리 준비한 자가 어떻게 또 승자가 되어가는가를 우리는 또 산업적으로도 지금 또 그렇죠. 목격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네요. 앞으로 어떤 한계가 나왔다라고 할 때 거기 부딪힐 게 아니라 그 이후를 어떤 기술로 준비하는가도 또 재미있게 우리가 읽어볼 네, 수 있을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AI 시대 다시 시작하는 반도체 공부 정인성 작가와 함께 읽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별의별 이야기를 책을 통해서 나누는 별책부록 마칠 시간이고요. 월요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